소문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가 유포된 것은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설령 SNS에서 유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면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주식 거래 사건이 2건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SBS의 직원이 SBS와 넷플릭스의 전략적 제휴 소식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서 자사 주식을 매수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이고요. 요거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또 다른 뉴스 하나는 메리츠화재의 전 사장이나 임원들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이 이 메리츠 금융지주에 편입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메리츠화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수사 끝에 이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매수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제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면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표시가 돼 있죠. 1호부터 살펴보면은 상장법인과 그 계열회사의 임원, 직원, 그리고 대리인, 그리고 주요 주주, 감독기관 관계자, 계약 체결이나 교섭의 당사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은 처벌받느냐? 일단은 미공개 중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 정보가 뭐냐 하면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공개 정보가 뭐냐? 금융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 그리고 이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죠. 거기나 일간 신문,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서 공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뭐 주요한 계약의 체결, 뭐 대규모 자금 조달 이슈, 경영권 변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중에 SBS와 넷플릭스 간의 업무 협약은 주요한 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 소식이 알려진 뒤 SBS가 상한가를 가기로 했죠.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금융지주랑 합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공개 중요정보를 가지고 뭐를 했냐? 이용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용한다는 것은 이 해당 정보를 어떤 특정 증권의 매매나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거나 그리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뭐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위반이 성립할 수는 없겠죠. 이걸 거래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 거래를 유도한 경우에 그때 정보의 이용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앞서서 말씀드린 주체,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그리고 감독기관 관계자, 교섭 당사자, 이런 사람들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소식이 공시되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먼저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 이런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요건인데요,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어떤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과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정보 취득으로 인해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부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가 사건화됐을 때 보통 이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느냐, 어떤 부분에 논란이 있는지 이런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일단 미공개 중요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과연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이 이제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뭐 이런 소식은 당연히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약 협상 초기 단계 그런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얼마든지 협상이 엎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현대기아차의 애플카 이슈라든지 그런 2차전지 공장 설립이나 이런 거 관련된 초기 정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본다면 굉장히 뜨거웠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 충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도 하겠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봐도 중대한 정보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논란이 안 되겠습니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이게 과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꼭 단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 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 정보의 생성 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보와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해서 이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단계마다 어떻게 보면은 뒷단계로 갈수록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앞 단계로 갈수록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연성이나 중대성을 비교해 봤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만 하면 충분히 정보가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미공개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정보가 이미 시장에 유출이 되었다거나 소문, 커뮤니티 같은 데 퍼진 경우에 과연 이게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 어차피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주가에 반영된 상태였는데 내가 특별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본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법원 판결 법리에 따르면요, 소문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가 유포된 것은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설령 SNS에서 유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문구 한번 읊어드리면요, 어떤 정보가 당해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공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 거래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와 고의성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당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는 인과관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서 이 주체가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는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부자에서 이 사람이 정보 알고 거래한 겁니다 라고 먼저 찔러주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거래를 했다는 거래 내용만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은 결국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데서 그런 문서들이 언제 발견되는지, 거래에 이른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숨겨지느냐 아니냐가 실제로는 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임원이 거래를 해서 차익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단지 그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이 사람 내부자 정보 알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가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워나간 경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회사 임원이 가족에게 구두로 전달한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받은 가족이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거죠? 임원에서 직접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1차 정보 수령자, 그러니까 아까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1차 정보 수령자가 직접 거래를 했으면 처음 유출했던 회사의 임원도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넘겨받은 2차 정보 수령자라고 할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상 2차 정보 수령자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정보 수령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우연히 임원으로부터 1차 정보 수령자, 2차 정보 수령자로 흘러들어간 것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처음부터 2차 정보 수령자가 1차 정보 수령자나 임원하고 공모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에 정보가 빠져나갔다면 그때는 공모관계로 보아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 부분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렵겠죠. 오늘 제가 SBS와 메리츠화재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뉴스를 보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쟁점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뭔가 모르는 정보로 주식을 선매수해서 호재 뉴스나 실적 같은 것이 발표됐을 때 세론이라고 하죠. 선반영, 그것을 또 실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이렇게 선반영이 되고 호재 뉴스에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전히 시장이 충분히 공정하지 못하고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 발표하면 그때부터 주식이 오르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 뉴스에 파는 물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의 핵심은 공정성이거든요. 공정하지 못하게 자본시장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훨씬 더 많은 모니터링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뉴스화되지 않고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만 인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건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또 기관 애들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로 파는구나, 선반영 되는구나, 한국 증시는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지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자본시장이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지만 회사를 설립해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